추석이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떻게 뭐 저기 추석 지내실 계획은 뭐 저희는 뭐 크게 특별히 없고 뭐 부모님 댁에 모여서 조용하게 지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또 요새 뭐 물가가 많이 비싸져가지고 네. 추석 준비하고 그러는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뭐 괜찮습니다. 뭐 지낼만합니다. 네. 그 재작년에 이제 저희가 그 윤도현 교수께서 이제 기획을 하셔가지고 이번 같은 그 대담 하는 이런 자리를 이제 가졌었는데 그 결과가 이제 집약이 돼서 이렇게 그 최고로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동영상으로 올려서 그 뭡니까 유튜브에 8편을 올렸었는데 그때 윤 교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 그렇습니다. 선생님 근데 수고하셨죠. 네.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속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희가 또 8번에 걸쳐서 시장 경제와 이제 사회복지 문제 이것을 다루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서로 우리 윤 교수를 모시고 이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요 두 가지를 다루는데 네. 무엇이 문제이고 또 그 해법이나 대안은 무엇이겠는가 이런 주제로 또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궁금한 것은 지금 이제 올해 새로 그 탄생한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 그것의 이제 그 핵심이 뭔지 좀 궁금한데요. 말씀 해주시죠. 네. 그 뭐 대부분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어떤 복지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였을 때 4번 공약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그 공약을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고 또 그걸 둘러싼 어떤 얘기들이 되는가를 일단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대선 후보였을 때 박근혜 후보 대통령이 가졌던 복지 분야에서의 주요 공약이 크게 저는 이제 3가지로 봅니다. 네. 그 첫 번째가 이제 기초노령연금 확대죠. 그러니까 즉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그때 20만 원씩을 이제 일괄 지급하는 어떤 그런 제안을 하셨었고 기초라는 말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기초라는 것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모든 그러니까 노령연금이긴 한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어떤 생활을 보장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65세 이상 넘는 모든 노인들에게는 일괄적으로 모든. 너나 할 것 없이 그렇죠. 소득에 상관없이요. 네. 일종의 이제 보편주의적인 복지제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네. 있고요. 그게 이제 지금은 얼마 정도 되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아주 정확히 지금은 9만 원, 9만 5천 원, 10만 원 요 정도 선거 제가 근데 이제 그 액수를 늘린다. 늘리고 대상자도 전체로 확대한다는 거죠. 그럼 과거에는 모든 전체한테 된 건 아니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서구 덴마크라든가 스웨덴에서는 지금 일부 좀 변경을 했습니다만 이제 선진 북주국가들에서 했던 것들인가. 두 번째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이제 진료비 100% 보장을 이제 공약했었죠. 암이라든가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진료비 100%를 보장해서 이제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거 대단한 건데요, 이게 암 치료하는데 사실은 요새 그 TV 광고 같은 거 많이 나오고 보면 몇 천만 원씩 든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걸 다 100% 보장해 주겠다는 공약을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4가지 중증 질환에 있어서만큼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게 대단한. 그 다음은 이제 또 사실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국민 다수의 어떤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그 아동 양육이라든가
그런 문제 관련해서 0세에서 5세 사이에 어떤 그 양육을 이것도 전면 다 지급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래서, 그 양육비를 전면 지급한다는 게 두 가지 그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집에서 기르는데 들어가는 양육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아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 보내서 그 들어가는 양육비가 있을 텐데, 혹시 후자 아닌가요? 후자? 유아원, 두 개 다. 둘 다입니까? 예. 그럼 우유값도 뭐 주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집에서 아이를 키울 경우에 일정 액수를 그 키우는 부모에게 이제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 그래서, 상당히 대단한 공약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 세 가지 크게 이제 우리가 유념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세 가지인데, 근데 이제 그러한 어떤 박근혜 대선 후보 시절의 어떤 공약들이 지금 이제 어떤 과정에 있느냐, 정권 초창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한번 좀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는 사실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은 그 정권 초기 지난 몇 개월 전에 국민행복연금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앞으로의 그 개혁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얘기가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서 80%, 그러니까 상위 20% 30%는 빠지는 거죠. 그래서 최고 월 20만 원을 주고 차등적으로 또는 정액을 지급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위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20만 원, 최고 20만 원을 주고 소득이 조금 나은 같은 분들에게 데서 한 10만 원, 15만 원 이런 식으로 10만 이런 식으로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본다면 기초노령연금 요 자체와 관련해서 본다면 원래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20만 원씩 일괄 지급하겠다 했던 공약으로부터 일정한 후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논의될지는 저희가 좀 더 두고 볼 이게 뭐 또 변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중증질환 보장하는 중증질환도 이제 100% 보장이라고 원래 다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은 사람 뭐 이쪽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진짜 환자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간병비라든지 또는 병원에 갈 때 이제 어떤 특별한 의사를 선택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선택 진료비, 그 다음에 병실료, 특히 상급 병실료 같은 경우에는 이건 자부담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의료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이거든요. 근데 이런 항목까지 포함되지 않고 이런 항목은 이제 빼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그러면 이제 진료비만 지금 이제 100% 보장해주겠다 이런 그렇죠. 건가요? 근데 진료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선택 진료비일 경우에는 어떤 특정 의사를 선택할 경우에 추가적인 부담이 더 들어간다든지. 어떤 의미에서 그 거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특진 지금 뭐 제가 병원에 가면 특진이 너무 많은 걸로 제가 특진들이 그렇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거품 아닌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간병비 같은 것들도 이제 저희가 앞으로는 향후 정부도 이제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적지 않은 서구 복지국가들에서는 사실 간병인을 따로 두는 게 아니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그 역할을 다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그 다음은 이제 무상보육인데요. 무상보육은 이제 최근에 지금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와서 알다시피 예를 들면 그 중앙정부하고 지자체 간에 지금 논란이 될 정도로 왜냐하면 그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어떤 무상보육 관련 예산들이 거의 좀 바닥이 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는 더 이상 재정난으로 이제 추진을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에서 국고를 더 지원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는 더 이상 지원을 못해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그 서울시장이 이제 정부가 좀 더 지원을 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최근에 그러면
뭐 토론회를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예를 들면 그 서울과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데요. 그래서 재정 상황이 서울이 좀 차이가 나요. 많죠. 근데 이제 서울은 지금 20% 정도를 그 부담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제 20%를 아직 하는 지방자치들은 거는 아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어요? 20%를 20%를 지방자치단체들은 50%를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더 늘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20%인 걸 40%로 늘려달라고 하는 거고,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50% 지원을 받는 거를 70%로 상향 조정해달라는 거죠. 그걸 안 해줄 경우에는 아동 보육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반영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그 법안이 지난해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었습니다. 그게 이른바 영유아 보육법안인데 그게 지금 이제 현재 여당하고 기획재정부 반대로 이제 본회의 통과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논란이 있고요. 최근에 이게 왜냐면 작년이랑 똑같은 규모로 지금 무상보육이 지출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 무상보육의 그 0-2세부터가 아니라 0-5세로 확대되면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출 액수가 급증했거든요. 급증하다 그러니까 아까 먼저 얘기하신 이제 뭡니까 기초도령연금 확대라든지 뭐 4대 중증질환 보장이라든지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은가요? 근데 요것만 유독 이제 이렇게 시끌시끌하게 중앙정부하고 지방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게 무상보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자체 부담이 큰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주로 이제 중앙에서 이거 아까 말한 지금 이런 선택진료비 뭡니까 이건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의료보험에서도 지금 사실은 상당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를 정부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작 그 중요한 부분은 빠졌다라는 이제 비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에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지금 이제 원래 대선에서 공약한 것들이 이제 집권을 한 후에는 이게 좀 후퇴를 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문제점 또 자치단체하고 이제 이렇게 갈등 이런 것을 이제 유발시키고 이러면서 변화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부의 어떤 그 추진 전략, 이 공약을 이제 실현하기 위한 추진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발생하게 되는 어떤 논란이나 쟁점 이런 거는 뭐가 있습니까? 뭐 지금 정부가 이제 이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증세 없는 복지입니다. 뭐 언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세금을 늘리지 않고 복지를 확충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세금을 더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를 확충하게 되냐? 첫 번째가 지하 경제의 양성화죠. 즉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 일정 부분 존재하는 지하 경제를 이제 거기서 포착을 해서 탈세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음성 거래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양성화시켜서 거기서 좀 세원을 확보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세출 구조의 개선인데요. 즉 정부가 이전까지 좀 방만하게 지출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이전 정권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만 불필요한 SOC, 즉 사회 간접 자본이요. 뭐 도로라든가 댐 같은 거 이런 부분이었는데 4대강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줄여 나가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재원으로 증세 없이도 복지 확대가 가능하다. 이런 기본적인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많은 복지 전문가들이 그거는 좀 보완적인 성격의 것이지 어떻게 증세 없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언론에서도 계속 많은 언론에서도 증세 없이 과연 가능하게 되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 8월에 다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못을 박았죠. 증세 없이
복지를 추진하겠다, 공약을 이행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어떤 그래서 이런- 어떤 점에서는 그게 그 대선 공약이었고 네,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또 지지표를 많이 얻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세 기반 복지를 하겠다 이래가지고서는 뭐 증세를 하겠다 이래가지고서는 새누리당하고 한참 논란을 많이 벌였던 네. 기억이 나는데 뭐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글쎄요, 지금 국민들 다수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내지 않고 복지를 네. 확충하겠다고 하니까 뭐 오히려 더 솔깃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 저래도 네. 저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네. 뭐 세금 내는 거 좀 아깝잖아요. 세금이 어디다 쓰이는지도 좀 뭐 하고 그러니까 불신 네.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전문가들 추산으로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게 뭐 적게는 뭐 130조, 150조의 어떤 추가적인 재원을 향후 몇 년 동안 필요로 한데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좀 논란이 됐던 8월 초에 그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그렇죠. 발표했었죠. 그랬다가 그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며칠 만에 모르지만 그냥 뒤집어졌죠. 주로 월급쟁이들을 대상으로 네. 그것도 이제 약간 중간이나 중3 네. 정도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거들라고 했고요. 그게 상당히 좋은 하나의 그 사례 네. 내지는 이제 네. 증거가 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사실은 이제 이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 확대 이런 네. 거를 공약을 했는데 네. 은근슬쩍 6개월도 안 지나가지고서는 네. 그 조세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네. 사실 세금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갑근세, 갑정글로 네. 세금 내는 네.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게 금방 그 조세 저항이 딱 드러나니까 네. 며칠 만에 그걸 다시 네, 예, 철회했습니다. 원점으로 돌아야 네.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제 어떤 계층들이죠. 예를 들면 상위 근로소득자라든지 물론 이 사람들이 지금 많이 상대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상위 근로소득자라든지 또는 대기업의 어떤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란이 되면서 다시 이제 일단 철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면 이런 것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 워낙 이제 이 복지 재정 수요가 크니까 네네 아마도 이제 실제로 이걸 그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좀 안 된 말이지만 은근슬쩍 조세 개혁이라는 아주 이 포장을 아주 묘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딱 걸린 거죠. 지금 이제 정부는 증세도 없고 복지 축소도 없다고 얘기하지만 저희가 이제 물론 단순 비교하는 건 어렵지만 서유럽 그 선진 복지 국가들하고 저희들 비교해 보면은 이 복지 부담과 관련해서 저희가 아직도 굉장히 적은 부분이 소득세 부분이거든요. 소득세 비율이 한국이 유달리 낮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 이제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해서 네네네 그 소득세 부담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은 올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사회보장 기여금이죠. 우리가 사회보험료 많은 사람들이 내는 이 사회보험료도 선진 복지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올리면은 이제 국민들한테 인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회보장 기여금도 일정하게 올리지 않고서는 복지 수준을 더 올리기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힘들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사회보장 기여금은 대부분 이제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이제 같이 내고 자영업자는 따로 합니다만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고용주의 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금 적은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낮지만 고용주가 어떤 사회보장 기여금의 어떤 차지하는 부담이 서유럽 복지국가들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당장은 어렵겠지만 고민하지 않고서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로서는 좀 곤란한.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안 올리고 복지도 줄이지 않겠다 또는 더 이제 확대하겠다 하는 거는 확대를 하더라도 아주 그 한계가 이렇게 많이 있는 그 범위까지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 질문으로 또 이제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지금 뭐 사실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입안을 막 하고 뭐 이러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뭐 평가를 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죠. 근데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그 보면은 추세를 이렇게 보면은 박근혜 정부의 그 복지 정책과 이제 실제 그 추진 상황 뭐 이런 걸 볼 때 간략하게 좀 그 평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윤 선생님께서 정부의 수장이 됐다 그러면 나라면 이렇게 끌고 갈 텐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정부가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뭐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어떤 섣부른 판단은 이릅니다만 적어도 이제 그 정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어떤 정책의 어떤 기조나 이런 부분에서 기반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먼저 이제 그 전 정권인 이명박 정부보다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네. 뭐냐면 이명박 정부는 그 복지를 통한 어떤 우리 어떤 국가의 어떤 시장 경제의 개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거의 소홀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공약 대선 후보 시절부터 그렇고 또 어쨌든 뭐 고용 문제도 고민하고 있고 지금 그냥 그런 면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걸 많이 내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뭐 기업하는 사람들 부자 이런 그래서 사람들 감세해주고 복지에 대한 일정 정도의 국가의 책임, 어떤 이제 복지는 이제 이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어떤 과제라고 하는 부분을 이 정권이 어떤 주장한다는 면에서 일단 긍정적이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우리가 한번 보면 복지라는 것과 성장과 분배 뭐 이런 부분들을, 또는 복지와 경제 이런 거를 서로 그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또는 어떤 서로 그 포지티브 썸으로 가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이 정부도 여전히 그 복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제 성장이 막 되는데 거기서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좀 완화해 주거나, 이 어떤 사회적 문제가 커지면 그거를 좀 줄여주는 어떤 부차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다면 복지라고 하는 것이 선진복지국가처럼 아주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어떤 사람의 삶의 질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요소를 보기보다는 자녀적이고 보완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네. 그런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까 뭐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아직 이제 뭐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복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핵심은, 복지국가 핵심은 누가 더 많이 내고 누가 더 많이 그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를 둘러싸고 어떻게 보면 계급 간 계층 간의 어떤 형평성이나 합리적인 분담이 얘기돼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이 정부에서는 네.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네. 부담의 형평성, 또는 어떤 지금 부담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다시 조정할 건가 네. 하는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추세를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은 지금 네. 이제 뒤에 그 지적하신 그 두 가지 측면 같은 거는 네.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박근혜 정부의 이 지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가 호리존트 네. 내다보는 지평 네, 시야. 지평시야라고 네. 하는 게 이미 네.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죠? 그러면 요대로 나가면은 보통 얘기하는 자유주의형 복지국가 그를 조금 더 하는 이 정도밖에는 지금 이제 하는 것으로 보면 뭐 그렇게 아주 크게 어떤 진전되기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좀 복지 비용을 둘러싼 어떤 분담뿐만 문제 아니라, 선생님께서 잘 아시죠? 우리가 복지 정책이 중요한 것만큼 다른 노동 정책이라든지 또는 어떤 복지 정책이 개입되기 전에 어떤 1차적 소득 재분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완화시켜주고 불평등을 줄이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제 현재 소득 불평등을 1차적인 분배에서 줄여주는 것,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뭐 우리가 일반적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라든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불공정 거래라든지 지금 수많은 이런 문제들을 이 정부가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네. 뭐 이 소득 불평등 내지는 이제 그로 인한 양극화 그렇죠. 현상에 대한 이 직접적인 네네네. 그 이 네네. 대책 네네네.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네네. 추진을 하면서 네. 이 복지 정책도 같이 그렇죠.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경제 민주화를 둘러싼 얘기들이 또 막 나왔지 않습니까? 그 박 정부에서. 그때 경제 민주화의 내용이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축소되거나 아직 뭐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민주화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제 어떤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또 어떤 상대적으로 어떤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정한 어떤 권리를 좀 더 확보해야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같이 좀 언급되고 그것들이 추진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계급 간 또는 계층 간 어떤 부담의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가 이렇게 쉽게 조정될 단기간 안에 되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사실. 그거 해결하는 네네. 사람은 진짜 뭐 예. 대단한 물론 이제 예, 그렇습니다. 힘든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게 고용률을 늘리려고 하죠. 네. 고용률을 이제 소고복지국가 수준으로 한 70%까지 저희가 좀 제가 정확히 62인가 63 정도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고용률을 늘리면 아시다시피 이제 사람이 소득이 생기게 되고 이제 빈곤도 줄일 수 있긴 합니다만 아까 다시 말씀드린 어떤 기존에 어떤 고용되고 있는 사람들 간의 격차라든가 워킹 푸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복지적인 정책만으로 된다기보다는 복지적 정책이 있기 전에 어떤 경제 노동 정책 이런 같이 게 좀 같이 예, 가야 예, 되겠죠. 그래야 네.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제일 또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네네. 일자리. 네네. 그게 이제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제가 아까 뭐 그러니까 어떤 정부의 어떤 고위 정책 위반자도 아니고 어떤 복지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몇 가지 그냥 어떤 쉽지는 않은 겁니다만 기본적인 방향성이나 바람직한 제가 생각하는 그런 네.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뭐 쉽지는 않지만은 저희 나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지 국가를 얘기할 때 보편적인 복지제도와 선별적 복지제도가 섞여 있습니다만은 일정 부분은 그 중요한 제도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그 보편주의적인 복지제도를 좀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박근혜 정부가 이제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영유아 보육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우리도 보편적인 모든 계층에게 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제 지금 당장 그것을 다 하는 것이 필요하냐? 이거에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제 중기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고요. 그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는 제 생각에는 뭐 당장 하는 것도 좋지만 하위 계층의 지금 특히 하위 노인 계층의 그 생활고가 좀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아까 정부에서 제안대로 20만 원 뭐 이렇게 한다는데 물론 재원의 문제지만 하위 계층에게는 좀 더 많은 좀 지원이 좀 갔으면 하는 노인 중에 65세 이상 노인 중에 빈곤 인구가 엄청나죠 비율이.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45%거든요 빈곤율이요. 노인 세대 빈곤율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빈곤층에 해당된다.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OECD 네. 평균의 3배가 넘죠. 그게 저희들 그 보통 빈곤율의 또 거의 3배. 네. 근데 아까 한국처럼 저기 심한 나라가 없습니다. 네, 아까 그 뭐 이제 보편주의 복지 제도를 좀 더 이제 네.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네,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 그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춤형 복지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증세 없는 맞춤형 복지 이렇게 이제 그 슬로건을 내걸고 나오고 네. 창조 경제하고 네. 한편은 맞춤형 복지 이걸 이제 내세우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춤형 복지는 보편주의 복지하고 많이 다르죠. 조금 뭐 다를 수 있고 좋게 얘기하면은 이제 적절하게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이제 공급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공적 부조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 같은 경우도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약간 바꾸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꾸냐 하면은 그 전에는 어떤 자격 기준이 되면 대체적으로 거기 안에 굉장히 세부적인 것들이 많은데 돈 주는 거 뭐 의료 급여라든지 여러 네. 다른데 그거를 그냥 거의 1, 8가지 네, 급여 일괄 지급하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네. 사람에 따라서 요거 개인 줬다가 말았다 이렇게 한다 합니다. 이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현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지급 대상자가 대폭 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지급 총량은 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어떤 점에서는 이거는 절세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부가 부분에 있어서는 지출 구조를 줄이는 거 아닌가요? 그거? 일괄해가지고서는 주질 않고 그것도 이제 이게 낭비, 누수 이런 현상을 막으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그러니까 그쪽에서 나눠서 그렇게 딱딱 얘기하지만 실제로 대상자는 늘었지만 어떤 보장의 수준은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이제 비판이 있기 때문에 맞춤형 복지가 진정한 맞춤형 복지냐 아니면 그냥 대상만 늘리고 실질적으로는 지출을 줄이는 그런 것이냐 하는 문제가 그렇게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한국 사회, 한국 복지의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복지 전달 체계가 주로 이제 즉 사적 영역 중심으로 되어 있죠. 국가보다는 물론 이제 우리가 처음에 세팅이 될 때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뭐 교육도 물론이고 보육 같은 경우도 또는 이제 노인 요양 같은 경우도 많은 사회 서비스들이 사실은 민간 복지 시장에 의존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부가 그거를 이제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바우처를 통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 뭐 안 그런 데도 있지만 일부는 적지 않게 바로 이익이 우선하는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어떤 그 사회 서비스를 대행하다 보니까 복지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든지 또는 뭐 가끔 뭐 단적으로 나타나는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서 뭐 질 나쁜 급식을 한다든지 또는 뭐 편법을 한다든지 부정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계속 반복돼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요 사회 서비스의 공급이 거의 90% 이상이 민간 시장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점점 어떻게 바꿀 것인가, 불필요한 낭비, 결국은 어떤 불필요한 낭비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그쪽에 있는 어떤 민간 복지 시장에서 오히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또 저임금을 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직접 이제 그 정부가 투자를 해야 된다. 아니 국가 직접 운영할 수 있으면 하고 이게 안 되더라도 인건비도 직접 지급하고 그게 안 되더라도 좀 그 당장 어떤 국가가 직접 어떤 그 복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면 관리 감독을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국가적 통제가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이고요. 마지막은 이제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은 복지 재원의 증가에 대한 고민이 이 정부는 다시 진지하게 있어야 되지 않냐. 아까 제가 서유럽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절세라든가 세금을 올리자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됩니다. 그 박근혜 정부가 왜 그 맞춤형 복지, 왜 복지를 이슈 삼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지하경제 양성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 우리가 전반부에서 좀 짚어봤습니다만, 그리고 뭐 나아가서는 이제 창조 경제를 내세우고 이런 것도 뭐 그냥 허공에서 갑자기 이렇게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선 후보 시절에 막 이럴 때 박근혜 의원 시절에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선성장 후군배 이런 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옹호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아버님이 원래는 성장을 한 후에는 이 복지국가를 하려는 게 꿈이었다. 근데 그걸 못하고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못 이룬 꿈을 내가 이루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제 이게 맥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은 왜 뭐 보편적 복지가 아니더라도 왜 맞춤형 복지든 어쨌든 복지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그러면 왜 생겼느냐? 뭐 어떻게 보십니까? 아, 지금 정부에서요, 아니면 지금 정부, 지금 정부.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원래 그 자본주의 어떤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그 한편으로는 생산성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빈곤이라든가 불평등 뭐 이런 것들을 좀 양산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떤 복지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었는데 억눌렸거나 이런 분이라면 저는 일정하게 우리 사회에서 이런 논의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일정 정도의 민주화의 진전 또는 어떤 뭐랄까 시민들의 어떤 권리 의식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민주화의 진전이나 뭐 시민 권리 의식의 확대 이거는 뭐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복지를 요구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이 목소리가 막 자유롭게 나오고 그렇죠. 이른다는 거죠. 네, 좀 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점점 민주화의 진영으로 표출됐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 사회의 어떤 불평등이나 빈곤이나 또 어떤 생활상의 곤란을 한국 사회 구성원 중 다수가 점점 그걸 체감하고 또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줄여달라고 하는 또는 어떤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삶의 문제를 개인적 차원이 아닌 국가나 또는 어떤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달라고 하는 목소리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상 집권 세력이나 또는 어떤 정치 세력이 외면할 수 없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작년 대선에서 그 이전과는 달리 복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대선에서의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좁혀서 얘기를 하면 그 상당히 많은 그 뭐 학자나 전문가들이 이런 그 복지 국가라든지 뭐 복지 문제라든지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슈로 떠오르게 되고 대선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이렇게 된 배경은 그 IMF 우리가 그 이후로 계속 심화된 사회 양극화 그것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양극화라고 하는 게 이 90년대 말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뭐 10년도 넘게 넘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계속 더 심화됐다고 저는 더 심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어떤 특히 IMF 이후에 한국 자본주의 또는 한국 경제의 이른바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개편 또는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변화가 더 가속화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흔하게 많이 쓰는 어떤 불평등을 얘기할 때 소득 5분위 배열이라든지 이런 통계 같은 걸 보셔도 계속 불평등이 이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언제더라? 그 놀라운 게 그 진위 개수 이런 거 불평등 지수를 보면 OECD 국가들을 비교한 것 같은데 독일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우리나라가 말하자면 이제 그 소득 평등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통계가 잘못됐는지 뭐 어쨌든 모르지만 하여튼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게 더 심해졌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가장 지금 심했던 것이 제가 알기로는 IMF 직후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복지를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크게 내려가지 않는 상태에서 가고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뭐 이렇게 조금씩 약간씩 늘어나거나 뭐 이렇게 약간 증감하는 그런 추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꼭 그러면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IMF 이전이나 그 전에 훨씬 어떻게 보면 더 우리가 어떤 GDP 수준이 낮았을 때 사회 구성원 다수가 빈곤했다 하더라도 그때는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 또는 어떤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 내일은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을 따르면 희망의 빈곤이 상당히 많았는데 예. 지금은 절망의 빈곤이 상당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또 옛날에 일을 하면은 내가 작년에 그러면은 바꿔서 노력을 얘기하면 네. 성장의 어떤 성장에 대한 뭐 희망이나 기대 이런 거 진짜 많이 낮아졌다 이런 얘기죠. 옛날엔 가난했지만은 그렇죠. 계속 우리가 이제 뭐 경제 성장을 계속 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허리띠 졸라서 더 열심히 하면은 이제 언젠가 더 그렇죠. 나와 내 가족의 삶이 앞으로 네.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 또 그런 믿음이 강했는데 오늘날에는 네. 아무리 해봐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한다. 그게 언제부터인가? 오늘날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까 예, 제가 제가. 제 생각에 아마 IMF 이후부터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네. 어떤 지금 청년 세대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기 힘든 네. 거라든지 그래서 IMF 세대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젊은 층들이 이제 네. 그때부터 이제 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부 이제 그 취업에만 몰두하고 네. 그런 게 이렇게 보면은 이게 IMF 맞았을 때 그때 부모들이 이제 뭐 실업자가 된다든지 정리해고 된다든지 이런 경험을 한 그 2세대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러면 이제 그 단도직입적으로 네. 여쭙겠는데 그러면 이제 뭐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낳는 어떤 뭐 불평등 심화, 뭐 성장이라든지 발전을 한편으로 이제 어느 정도 시키는데 다른 한편은 이제 뭐 어두운 측면에 해당되겠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양극화 이런 것들을 심화시킨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해결하려면. 그런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나오는 문제점 문제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선 이제 뭐 사회 양극화 네. 이거를 뭐 핵심적인 문제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거부터 얘기를 해주시고 또 다른 자본주의가 수반하는 문제점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해주시죠. 중산층 보호 육성 대책 이런 거 언제부터요? 김대중 정부 때부터 하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사회 양극화보다 일단 뭐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극복에 대한 얘기들은 수없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회과학에서도 그것도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일단 한번 좀 뭐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것은 이제 먼저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얘기할 때 일단 시장 경제하고 자본주의를 한번 좀 나눠서 좀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시장 경제는 어떻게 보면 생산과 어떤 배분의 메커니즘 차원에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사고팔고 하는 어떤 그런 거를 얘기한다면 그것에 어떤 자본주의적인 어떤 관계라든지 어떤 자본의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될 때 쉽지는 않지만 그것을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라고 좀 약간 구분해보고 싶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자본주의 시장 경제도 이른바 또 학자들이 얘기하는 뭐 조정적 시장 경제냐 아니면 뭐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냐 할 때 이제 조정적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가의 개입이라든지 또는 어떤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복지국가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가진 체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본주의 그 사회 경제적인 체제로서의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대안이 단기적으로는 쉽지가 않고 그래서 어떤 중장기적 대안은 장기적으로는 뭐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소동구가 몰락한 이후에 잠깐 논의가 됐었던 이제 시장사회주의 개념 같은 것들이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좀 네. 이따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아까 소득 재분배 네네. 이 정책을 많이 펴야 된다. 박근혜 정부가 네, 네, 네. 이제 그게 좀 미약하다. 그러셨는데 그런 정책을 펴면은 이 양극화, 특히 이제 뭐 소득 줄 수가 면에서 있죠. 양극화는 네, 많이 네. 주어질 거 아니에요. 네, 소득 재분배와 관련해서 이제 뭐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그 세입 재분배하고 세출 재분배거든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이. 네.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들일 때 재분배를 일으키는 거죠. 예를 들면 소득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상대적으로 네.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적게 걷거나 안 걷으면 네. 거기서 재분배가 일어나죠. 그죠? 재분배가 일어나나요? 일어나죠. 그걸 다시 돌려줘야 아니요, 잠깐. 되는 거죠. 거기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버시고 제가 100만 원을 번다고 가정을 하면 반대로 얘기하세요. 제가 100만 원 벌고 네, 그렇게 하면 거기서 300만 원을 세금으로 내고 제가 세금을 안 낸다면 네. 재분배가 약간 일어나는 거죠. 일단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예. 근데 그다음- 소극적으로 그다음 재분배가 잠깐만요.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네.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세출 재분배가 일어나게 되죠. 즉 네. 다시 말해서 그렇게 걷어들인 돈을 아까 말한 대로 저소득층이라든가 또 중하위계층에게 좀 더 지출을 한다면 네. 이 사람의 소득은 실질 소득은 더 늘어나겠죠. 늘어나고. 그러니까 아까 저쪽 줄어드는 데서 일단 1단계 일어나고 두 가지가 일어나는 그런데 거죠. 세출을 똑같이 윤 선생님이나 저한테 똑같이 혜택을 주면은 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세출 적고 단계에서는 네, 안 적고 일어나겠죠. 윤 선생님이 싫어하실 걸로 생각되는 이 선별적 복지. 그래서 아니 그게 뭐지? 예. 네. 제가 저소득층한테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 복지 이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네. 복지 혜택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은 그냥 뭐 돈 여유가 있으니까 뭐 이제 민간 의료 이런 걸 보험 이런 걸 이용을 하고 그러면 더 소득 재분배가 더 많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생님이 민간 의료를 이용하시면 선생님이랑 딴 사람이랑 그 공적인 의료보험을 통해서 재분배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죠. 아 세금은 내니까. 예. 세금을 많이 내시면 이제 그 단계에서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세금 문제를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걷느냐 8월 달에 논란이 됐던 것도 바로 아까 말한 세입 단계에서의 어떤 형평성이라고 계층한 형평성 그것이 네. 세입 단계에서의 재분배 문제고요. 네. 공적 지출이라든지 기타 어떤 국가의 다양한 지출을 통해서 우리가 재분배를 일으킨 복지국가의 중요한 그 두 가지 기둥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소득 재분배를 일으킨.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더 많이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그 정도 네, 하고 네. 아까 그 두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큰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본주의라는 거하고 시장 경제는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교집합적인 관계다. 그래서 자본주의적인 시장 경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뭐 조정적 네, 시장 네, 경제인가? 네. 조정적 시장 경제 이런 게 또 있고 그래서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는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안에서도 안에서도? 국가가 좀 더 네. 개입을 하는 국가를 우리 조정적 시장 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자본주의적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더 이제 큰 거고 그 밑에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와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가 그렇게 있다. 나눌 수 이런 있죠.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그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밑에 네, 또 조정적 시장 경제, 자유주의적 네. 시장 경제 이게 줄여서 네.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시장 경제. 한국은 자유시장 경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고 자본주의 그 밑에 조정적 시장 경제가 있고. 약간 다른데요. 그냥 네. 그 일반적으로 조정적 시장 경제라고 할 때는 유럽의 복지국가들을 주로 얘기하고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아닌가요? 그 밑에 예, 자본주의 시장 경제인데 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인데 우리가 조종적 시장 경제를 운영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유럽의 복지국가들을 네. 얘기하고 네.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 시스템을 주로 이제 운영하는 나라들은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예를 들어요. 예. 근데 그러면은 아까 시장 사회주의 또는 네.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로 네. 이 예. 자본주의의 이 병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유럽이나 뭐 북유럽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조정적 시장 경제 이거는 뭐 해법이 안 되나? 왜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께서 사회 양극화라든지 자본주의에서 나오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인 어떤 것으로 그러니까 그건 근본적인 대안이 그렇죠. 아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한번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다. 근데 다만 그것은 뭐 깊이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고 거의 어떤 구상 수준 이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실천으로 실제로 해봤던 경험들이 거의 대부분 없죠. 시장사에 있었죠. 유고슬라비아, 옛날에 유고 이 얘기하시나요? 분열되기 전에 이제 유고슬라비아 그 이제 그 부분 같은 있었고, 경우가 네. 저 어떤 노동자 자주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앙 차원에서 그 어떤 각 그 자주 관리 간의 어떤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인플레가 많이 생기고 뭐 하고 그래서 네, 몇 년 못 갔죠. 예. 그래서 그런데 그리고 아니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한편은 이 또 굉장히 이 많은 이 진보적인 학자들 같은 경우는 중국이 시장사회주의 이런 얘기들을 오래전부터 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아직도 이제 그 논란거리인데 중국이 과연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여기서 이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냐 아니면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체제냐 이거 굉장히 그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아직 정답을 내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중국은 중국 얘기를 여기서 뭐 길게 아니 시장 사회주의를 우리가 제가 이제 중요하게 한 번도 실험을 못 해봤지만 시장, 대안으로 근본적인 대안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고 중국은 뭐냐 이죠. 많은 사람들 적잖은 사람들이 중국이 시장 사회주의다. 시장 경제를 도입을 했는데 사회주의적 이 소유제도와 국가 권력을 통해서 이걸 강력하게 컨트롤한다 시장을.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 제가 중국 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죄송하지만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굉장히 신중하시군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지금 시장 사회주의가 사실은 초점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어떤 우리가 어떤 현실적 대안으로 보기 힘들다고 본다면 아까 그러니까 유럽형 그 조정적 시장 경제 그래서 현재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유럽의 복지국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본주의적 문제를 좀 완화해 줄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어떤 계급 간의 격차를 좀 줄여줄 수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거, 복지국가적 발전을 우리 사회에서 좀 더 강화하는 거.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스웨덴으로 가느냐, 독일식으로 가느냐 또는 저희가 뭐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떤 그렇죠. 형태로든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복지제도적인 기반 또는 어떤 일부 제도의 어떤 도입, 확충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국가가 대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국가가 대안이다. 그 앞에 뭐 빠진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사회민주적 복지국가가 대안.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게 뭔가요? 윤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여기서 이제 뭐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뭐 스웨덴이나 뭐 핀란드나 이런 이제 북유럽 평복지국가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이제 뭐 국내에서 이제 인기 투표를 하면은 스웨덴이 뭐 1등 먹을 것 같아요. 근데
근데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러면 이제 다 이제 또 어려운데 갈 수 있는데 뭐 이런 논란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점에서 좀 뭐랄까 또 매점말로 좀 확실하게 한마디 좀 해주시죠. 글쎄, 뭐 제가 이제 그쪽에 이제 시장 사이즈 얘기하시다 이것도 그쪽에 이제 얘기하셨으니까. 뭐 잘 아시는 전문가분들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가능하지 않은 모델을 자꾸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근데 처음부터 어떤 가능성을 배제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 뭐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 보수주의적 복지국가 체제인 독일로 가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왜 필요 보수주의라는 말을 써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 조합주의죠, 복지국가. 네. 벌써 편견이 좀 있으시군요. 독일에서 공부하셨죠? 독일에 대한 편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단 좀 열려놓은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는 거죠. 뭐 독일도 좋고 뭐 스웨덴도 좋고, 다만 우리가 어느 것을 어떻게 조합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지금 상태로 조합을 한다고 해서 독일식 과연 그렇게 쉬울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그래서 뭐 독일식으로 가지 말자 이런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가기도 힘들다. 저희가 자꾸 어떤 나라의 모델을 경직되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것이고, 저희가 어떻게 그걸 조합을 할 수 있느냐는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아마 다른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저희 이제 이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주체적인 입장에서 그렇죠. 다른 나라의 그 네. 사례나 네. 이런 것을 봐야 된다. 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오늘날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복지제도, 많은 제도들이 다 외국에서 온 것들이 상당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한국 와서 어떻게 접목되느냐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까지 윤도현 교수였습니다. 예,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요즘 그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복지와 관련된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우리가 세금을 더 내는 쪽에 좀 방점을 찍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세금을 더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이제 정부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 되고요. 둘째는 그 세금을 낼 수 있는 또 여력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 두 가지 조건이 다 갖추고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을 더 얻어서 제대로 쓰냐에 대한 의심도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애들 교육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인이 내야 되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방점을 세금을 우리도 더 낼 테니까 뭐 부자들이나 재벌들한테도 더 걷어라 이쪽이 아니라 아예 뭐 쓸데없이 돈 쓰는 것들, 예? 뭐 지금 뭐 지난 정권에서는 4대강에 뭐 돈을 많이 쓰고 그랬다면 이번 정권에서도 뭔가 크게 돈 쓸 거를 만들고 있겠죠. 뭐 이제 그런 것들 말고 오히려 정부 재정 지출을, 그러니까 정부 예산 한계 내에서 재정 지출을 복지 쪽으로 완전히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압박하는 운동들이 오히려 더 좀 대중들에게 그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이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OECD 전체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정부 예산도 좀 적은 편이긴 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 안에서 특히 또 이제 복지 기준도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더 걷자라고 하는 것들이 대중에게 좀 와닿기 좀 힘들다 그러면 오히려 그거보다는 방점을 복지에 돈을 아예 더 쓰자 쪽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세금 증세만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적 여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세출 구조의 합리화라든지 정부의 어떤 불필요한 어떤 지출을 우리가 해서 그걸 전환하는 거, 그건 지금 박근혜 정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오래전부터 사실은 그런 주장들을 우리가 많이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아까 세입 구조에서도 조세정의도 얘기했었고 낭비적인 지출 구조가 많으니까 저는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금 말씀하신 어떤 복지 운동을 하시는 분들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100%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근데 이제 그렇게 가서 우리가 하나하나 설계해 나가는 거와 동시에 증세에 대한 논의는 일정하게 있어야 되겠다. 지금 말씀하신 옛날에 그 어느 SOC 복잡한 교수가 전혀 안 하고 예산
네? 확 국방 예산 확 줄여가지고 네. 복지 예산으로 돌리자 이런 주장이 이제 생각이 나네요. 네네. 그다음 그다음에 뭐 또 하나 관련해서 국가의 신뢰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달이냐 달걀이냐의 문제인데요. 많은 이제 얘기도 있지만 국가가 불신을 받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 어느 것도 뭐 단순 논리로 하면 이제 증세가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약간의 증세가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조금씩 마치 이렇게 물감에 물이 슬슬 옷에 물감이 슬슬 듯듯이 그런다면은 국가에 대한 신뢰 문제는 중기적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어느 걸 우선할 때는 사실 뭐 저도 확실히 아까 제가 장기적으로는 전 개인적으로 기초노령형 같은 경우 보편적으로 가야 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걸 100%다 가는 거는 지금 저희 여건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는 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단계를 좀 뒀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하면 그림이 뭐 아까 이제 스웨덴 모델 네. 뭐 이제 이런 이야기. 근데 이게 이제 제도로서 시민운동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사회주의랑 뭐 틀릴 게 뭐 없겠죠. 그러니까 따라와라, 국가가 어떤 정책을 만들었고 국민을 일괄적으로 따라와라 하기에는 이제 새로운 좀 제3의 대안이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 저는 그 제도보다는 이제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뭐 인식의 전환이니 뭐 여러 가지 시민의식이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지금의 국민들의 정서 만연되어 있는 어떤 굉장히 뭐 그런 그 자본주의적 이런 가치 이런 걸로 봤을 때 얼마나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좀 의심스럽거든요. 사회민주주의 전제가 미약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미약한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그걸 하루쯤에 간다든가. 근데 저희가 이제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주도를 놓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갔던 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또 뭐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어떤 상당히 많은 부분의 전제 조건이 안 돼 있고 사회적 합의도 안 돼 있고 또는 어떤 많이 얘기하는 어떤 노사정 타협의 전통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전혀 갈 수 없다 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생각하고 뭐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도 아까 네. 그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사실 이제 국민들 의식 이 차원에서 이제 전제 조건 같은 경우는 지금 윤 선생님은 굉장히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병폐나 문제점들이 많이 심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올라오는데 근데 사실은 아직 그게 촛불 시위까지는 안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국가라 이런 이제 이 촛불 시위가 100만 명이 막 전국 각지에서 막 들고 일어나야 이제 정신이 이제 번쩍 들어가지고 그럼 세금 올리면 되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느냐. 지금 이제 두 번째 질문하신 선생님의 고민을 첫 번째 질문하신 김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런 쪽으로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냐는 것이고 저는 그것이 장기적인 목표하고 이렇게 앞으로 괴리된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다만 너무 이렇게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뭐 쉽지 않다. 주제가 지금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과 자본주의 문제 이렇게 되는데 박근혜 정부가 이제 이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중요한 복지정책 관련된 논리가 맞춤형 복지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 박근혜 정부의 어떤 이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보편적 복지를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저는 이제 그렇다면 맞춤형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 이유 이걸 대중들에게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왜 우리는 맞춤형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되느냐? 이걸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좀 나와야 뭔가 이게 좀 제대로 된 맞대응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 논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 나중에, 그 질문을 1분 이내로 보편적 복지가 왜 필요한가? 이거는 뭐
스웨덴 그 사회민주주의 그 교과서를 빌려서 어떤 그 말씀을 드리면 그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전 사회 구성원이 같은 관심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뭐 무상급식 문제에서도 나왔었고 우리가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공공교육을 강조하는 얘기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어떤 공교육을 그 상당히 그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안 아이들까지 같이 하고 그거를 같이 그 정부가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공공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소득의 상당 일정 수준 이상 되는 계층들은 사교육으로만 갈 경우에는 공교육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 밖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바로 보편적 복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어떤 의료, 교육 또는 어떤 일부 복지의 내용들을 전 사회 구성원이 같이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같이 책임을 지게 만드는 그런 데서 지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걸로는 좀 너무 약하다 이렇게 그 정태혁 교수 같은 경우는 보면 저도 좀 그런 느낌을 갖는데 아 그렇구나 이런 거를 안 준단 말이죠. 네. 이렇게 따져보면 이러고 저렇게 따져보면 저러니까 이게 뭐 보편적 복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되면은 대중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이게 확 와닿지 않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논리를 좀 이제 잘 그 개발을 해가지고 네. 진짜 설득력이 강한 이런 거를 개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좋은 의견 또 이제 그 뭐 방향 제시 이런 것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